이게. 자, 한번 오늘 듣고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또 이해가 또 틀릴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애널리틱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다시 아까 전에 있던 내용 반복하는 겁니다. 자, 통계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통계 얘기도 나오고 기계학습 얘기도 나오고 데이터 마이닝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 통계 분석 방법, 뭐 분석 방법에 대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차별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통계입니다. 통계는 중요한 게 표본 데이터예요. 데이터 양이 작다는 겁니다. 물론 방법론적으로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계학에서 쓰는 방법론은 그래서 가설 검증이라는 걸 쓰면서 차이 검증을 주로 많이 해요. 차이 검증할 때. 그러니까 다른 기계학습하고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는 차이 검증을 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통계학에서는 주로 차이 검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A그룹하고 B그룹 간에 어떤 점수가 차이가 있느냐. 말하자면은 우리 중간고사 성적을 봤는데 과연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차이가 날까? 아니면 신입생하고 재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높은 학번들이 수업 듣고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또 차이가 날까? 뭐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는 표본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양이 작을 경우에 통계학이 가장 오래됐죠. 여기 보시는 요 항목들 중에서 순서로 보면 통계학이 가장 오래됐고 기계학습,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순서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나온 순서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확률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의 근본이 되고 있어요. 수학적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위에 이제 기계학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컴퓨터에다가 알고리즘을 이제 주입하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통계학적인 어떤 그런 확률 이론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쓰는 이론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통계학 이론들, 특히 인공지능에서 쓰이는 이론은 이제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회귀 분석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통계학도 안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학년기에 통계학을 다 필수로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에요. 통계학은 모든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통계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기계학습은 전체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전체 데이터라기보다는 많은 데이터예요.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학습이라는 곳에다가 응용을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응용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은 주로 경영이라고 제가 이름을 써붙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데이터베이스 배웠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만들어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마트를 끄집어내서 거기 있는 데이터 마트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좀 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은 말 그대로 데이터에서부터 마이닝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데이터를 마이닝한다. 마이닝이라는 게 광산이죠. 우리가 석탄을 캐듯이 데이터라는 산에서 우리가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의 관점이에요. 방법론적으로는 얘랑 똑같습니다. 방법론이 틀린 게 아니고요.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기계학습 쪽에서 얘기하는 건 기계학습이 먼저 발견됐습니다. 기계학습이 먼저 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기계학습에서 다 거의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갖다 쓴 거예요. 갖다 쓰면서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봤더니 데이터가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데이터를. 그럼 이거를 분석해서 경영학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떤 지식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서의 지식은 패턴을 의미합니다. 패턴. 지식이라는 게 어떤 패턴, 룰, 규칙, 패턴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거기 필요한 방법론들이 여기서 다 개발이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쓰면서 여기서 핵심 목적은 방법론의 정확도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지식화시켜서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학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 쪽이 맞춰져 있어서 데이터 마이닝은 주로 경영 또는 마케팅 쪽에서 많이 쓰여요. 용어를.
그리고 방법론은 여기서 주로 많이 쓰이죠. 기계학습은 말 그대로 기계가 학습해서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방법론 쪽의 측면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목적이 틀리죠. 한쪽은 방법론을 자꾸 개발하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그거를 응용을 하는 측면.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지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학습은 뭐 방법론이 틀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같은 방법론을 씁니다. 얘는 방법론 중심적이고 얘는 목적 중심적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과정, 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용어가 출발한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끄집어낸 용어고요. 기계학습은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끄집어낸 용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사용하는 많은 방법론들은 거의 같이 써요. 어쨌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론들이기 때문에. 자, 통계입니다. 통계 이거 항상 제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는 얘기예요. 그죠? 통계란 표본 조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만큼 유권자 수예요. 4,200만 명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한 1,000명, 2,000명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샘플이라고 부르죠. 그 샘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투표했던 봤더니 4,200명 중에서 4,200만 명 중에서 3,200만 명이 최종 투표를 했어요. 결과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값이 우리가 구한 표본의 값하고 얼마나 예측력이 좋은지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자, 봤더니 거의 통계 우리가 수치랑 유사하죠. 이걸 우리가 예측한다 그래요. 표본을 가지고 진짜 값을 우리가 예측한 겁니다. 이게 진짜 값이에요. 최종 결과 값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사전 조사라는 걸 하죠. 통계에서는.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미래의 어떤 그 결과 값들을 우리가 예측할 때 확률 이론에 기반을 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워낙 이게 통계학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표본을 추정을 해서 거기서 구한 요 값입니다. 우리가 구한 값은 요 값이에요. 이 값을 영어로 statistics라고 불러요. 통계학을 우리가 statistics라고 하죠. 네? 그죠? 통계학은 결국 이제 통계량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 값을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머신러닝, 그다음에 딥러닝 아까 전에 제일 마지막에 포함을 했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기계를 사람이 뇌처럼 만들겠다라는 개념이 인공지능이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뒤에 나온 부분이 이제 머신러닝, 사람에게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개념으로 넘어가고요. 최근에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학습이라는 게 뭐고 컴퓨터가 지능을 만든다는데 학습한다? 사람의 뇌랑 비슷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뭐냐?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히스토리 쭉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제 앨런 튜닝, 컴퓨터에 지능을 부여해 주는 거를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쳐놓고 사람이 대화하고 컴퓨터가 대화를 하면서 이게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컴퓨터 지식을 갖게 만들자라는 얘기를 해요. 대화하는 겁니다. 타자기를 쳐야 되죠. 목소리는 안 나오니까 옛날이니까. 타자기를 쳐서 그 타자기로부터 대답하는 걸 보고 아 얘는 기계다, 얘는 사람이다 이걸 맞추는 테스트를 한 게 튜링 테스트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능하냐.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테스트를 하겠다. 이런 얘기부터 출발했는데 그러면서 다트머스라는 회의에서 그래서 AI라는 용어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올라갔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야 이게 한계가 있네 도저히. 왜냐하면 이게 70년 전 얘기니까 컴퓨터 사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적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겠죠. 그때는 사람의 인공지능만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그 못 받쳐준 거죠. 그러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뭐 이거 뭐 그냥
그 이론적인 거네. 뭐 이름으로 떨어졌다가요. 이때 전문가 시스템이 나옵니다.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는데 전문가 시스템은 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컴퓨터가 학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학습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의사한테 물어봐요. 야, 이럴 때 언제 약을 아스피린을 주나요? 그러면 뭐 열이 몇 도면서 이런 걸 다 알려줘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프로그래머가 막 해서 룰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프로그램 코딩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뭐 열이 40도 탁 치고 뭐가 뭐 탁 치면 그러면은 뭐 아스피린 2알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옛날 초창기 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누가 배우는 거냐? 사람이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배워서 그래서 이거예요.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 시스템은 컴퓨터에다가 최대한 많은 지식을 집어넣는데 그 지식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사람이 만들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걸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때 갑자기 붐이 일어났죠. 컴퓨터가 그런 걸 할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때 신경망 연구가 나오긴 하지만 그때는 뭐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또 생기는 거죠. 아까 전에 프레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서 이제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계를 학습시킬 수 있겠다.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는 내가 사람이 룰을 배워서 기계한테 알고리즘을 집어넣는 거고요. 지식을 내가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데이터를 줘요. 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 개념이 머신러닝이에요.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공부해서 네가 알아서 룰을 만들어내. 이게 러닝의 개념이죠. 우리도 사람도 초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선생님한테 룰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배우듯이 컴퓨터가 내가 사람이 데이터만 던져주면 스스로 학습해서 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게 기계 학습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와서 컴퓨터가 엄청 발전하면서 CPU 말고 GPU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게임 많이 좋아하시죠? 게임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GPU 더 따질 거예요. 그죠? 게임 화면을 빠르게 동작할 때는 CPU보다 GPU가 더 빨리 작동하거든요. 듀얼로 작동하면서. 그래서 CPU, 이제 GPU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가 더 쉬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면서 지원을 해주고 특히 더군다나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빅데이터들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는 데이터를 학습하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쌓여져 있죠. 동영상, 유튜브 엄청나게 쌓여 있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져 있다 보니까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걸 이용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컴퓨터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사진을 보고 사람이 사진을 개인지 고양인지 인식하는 오류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그거를 벗어나서 컴퓨터가 이제 사람보다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지능이 발전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미지 지식에 한해서만 그런 거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지가 이제 이슈예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컴퓨터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러분들 공상과학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에 대한 인공지능의 의미는 사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번역해 준다거나 현재 수준에서는 뭐 그런 수준이라든가 사람의 데이터를 주면서 그걸 정형화시켜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의 분야별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지 사람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은. 자,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모라백의 역설은 사람은 쉽고 쉬운 것은 어렵다 이거예요. 즉 사람은 여기 보면 얘가 개고 얘는 쿠키인지를 알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이걸 몰라요. 갖다 주면. 그죠? 그래 인식률이 낮아졌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더 강화됐다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식의 저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한테는 뭐 안 가르쳐 줘도 아는 거를 컴퓨터는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였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전문가 시스템이 한때 한참 유행을 시켜줬고요.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널리지 엔지니어, 지식을 끄집어내서 얘를 룰을 만들어. if된 룰을 이용해서 온도가 몇 도 이상일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일 때 뭐면은 그러면 아스피린 하나.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던 게 아스피린 그 용량 투여하는 그런 게 엑스퍼트 시스템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부터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때 당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졌던 건데, 이렇게 만들어졌던 게 이제 이거는 사람이 지식을 넣은 거니까 컴퓨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컴퓨터 학습을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하면서 아까 전에 프레임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요. 사람은 내 보는 관점만 딱 볼 수 있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게 아니고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그 얘기는 없지만 반대로 저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컴퓨터는 내가 못 본 거를 다 봅니다. 반대의 의미에서 보면. 아까 전에 얘기는 프레임의 문제가 사람은 포커스를 맞춰서 딱 보는 것만 본다라고 하지만 이제 집중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만, 컴퓨터는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데이터를 다 고려를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사람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있다라는 또 한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컴퓨터가 워낙 느리고 뭐 이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을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컴퓨터가 사람이 못 두는 바둑을 둡니다. 아시죠? 사람이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긴 거는 그거는 아마 역사상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컴퓨터는 모든 걸 확률론으로 분석해서 모든 데이터 기보를 다 분석해서 여기다 뒀을 때 이길 확률을 다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두기 때문에 사람이 옛날에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세돌 그 기사가 얘기한 게 있죠. 바둑을 아트로 배웠는데 자기는 이 아트가 아니고 이제 확률이 되어버린 거죠. 뭐냐면 이제는 이기기 위해서 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스승으로부터 내려줘오는 계보나 뭐 이런 기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여러분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제 그걸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컴퓨터는 인간이 모르는 분야, 모르는 거를 더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바둑 기보가 많이 바뀌었어요. 인공지능이 두는 거를 이제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부랑 배우는 게 아니고 사부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프로 기사들도 인공지능하고 바둑 두면서 그 기보를 배운대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둘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계학습으로 볼게요. 기계학습부터 이제 학습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전에는 학습이 아니었죠. 사람이 배워서 집어넣는데 지금은 이제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거예요. 옛날에는 데이터하고 룰을 줍니다. 이 룰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얘고, 이렇게 할 때는 고양이고 개고, 이렇게 합니다. 스무고개 하듯이 해요. 다리가 4개이면서 귀가 쫑긋하면서 꼬리가 내려 있으면 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식을 전달할 때 이런 방법이었다면,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하고 얘는 개야 고양이라는 거를 붙여줍니다. 라벨링해서 이 사진은 개 사진이야,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야 붙여주면 얘가 스스로 룰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스스로 학습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맞춰내는 겁니다. 자,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75%를 못 벗어나는데, 그거를 벗어난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딥러닝이 이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급속도로 각광을 받고 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머신러닝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많은 분석 기법들은 앞으로 머신러닝 분석 기법들이에요. 디시전 트리라든가 뭐 서비스 벡터 머신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요즘은 그걸 벗어나서 이미지 컴퓨터 비전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면 이제 딥러닝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연역적이라는 말은 내가 이미 다 해서 주는 게 연역적이고, 귀납은 스스로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배워 나가서 학습하는 것을 귀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의 인공지능 뇌처럼 사람의 뇌는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있죠. 그걸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뉴런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뉴런하고 뉴런들이 막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전기 신호를 막 보내면서 기억하고 인식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델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전기 신호입니다. 그 전기 신호를 가중치라고 부르는 걸 할 텐데 나중에 우리가 다다음 주나 해서 이거에 대한 작동 원리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처음 들어서 모릅니다. 한 두세 번 들어야지만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보면 미분적분도 나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사람의 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람의 뇌세포처럼 만들어서 하자라는 게 인공지능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눈, 코, 입 이렇게 앞에 입력 데이터가 있잖아요. 얘를 정해줘야 돼요. 아까 전에 그 얘기예요. 이거를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특징. 영어로는 피처. 그래서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데 뭐가 필요해? 뭘 봐야 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그래서 뭐가 뭐고 뭐가 뭐를 봐라 뭐를 봐라 뭐를 봐라. 즉 데이터는 주지만 앞에 있는 이 피처를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게 머신러닝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미 이거를 결정을 해줘요. 누가?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 룰은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데이터에 요거 봐라 요거를 봐야 되고 요게 중요한 그 변수들이야. 요거를 가지고 네가 판단을 해. 라고 피처를 알려줘야 돼요. 머신러닝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피처를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75%를 못 벗어나요. 아까 전에 이미지 측정할 때 뭐 이런 게 못 넘어가요. 그거를 깬 사람이 아까 전에 딥러닝 창시자가 그걸 깬 겁니다.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더 해보자. 아예 피처도 없애고요. 그냥 다 줍니다. 네가 알아서 특징을 네가 찾아. 아예 너가 스스로 찾아. 컴퓨터한테 아예 특징 자체도 찾도록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딥러닝에 대해서는 딥러닝 할 때 이런 피처들을 찾아냅니다. 이거예요. 이게 피처들이에요. 이런 사진을 주면은요,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뇌세포들이 이 사진을 다 쪼개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점, 선, 코 모양, 갈고리 모양, 점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한번 거친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래서 눈 모양, 코 모양, 입 모양 이런 걸 거쳐서 사진 형식으로 얼굴 형식을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누구 남자, 여자, 개, 고양이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끔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을 거치면서 만들어내죠. 요게 한 층이에요. 요게 한 층. 요걸 한 층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어. 그 레이어에 뉴런이 수십 개 있겠죠. 이런 레이어가 100몇 개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는 거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람의 뇌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실 거예요. 몇 억 개, 몇 쪽에 다 나옵니다. 뉴런 자체가 몇 억 개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머릿속, 이 조그마한 공간에 그 많은 뉴런들이 움직이면서 사람이 학습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이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게끔 지금 거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딥러닝이에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남긴 남았는데 뒤에는 목요일 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딥러닝에 대한 이해되셨죠? 그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자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복습하시면 나중에 이제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